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8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왜요? 첼시 1위 축하드립니다. 아유, 첼시는 올라가기가 더 수월했고 첼시 1위 축하드립니다. 네, 아스날이 정말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역시 설레발을 안 쳐야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 첫 경기 이겼을 때만까지도 실제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뭐 편한 자세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몰렸을 때 그 아스날의 어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불가능은 없다. 토너먼트 DNA를 믿고 근데 한준님한테 그때 바이에른 뮌헨전 이기고 나서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딱 됐잖아요. 네, 역시 아스날. 야, 아스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원정 가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잘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겨야 되는 게 1대0이나 2대1로 이기면 안 되는 두 골차 이상 승리를 거두고 또 한 골차로 이기게 되면 3대2 이상 다득점으로 좀 이겨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팀 사정도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뭐 코클랜, 카솔라, 허리라인이 지금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알렉스 산체스까지 중심축이 무너졌고 또 산체스라는 크랙이 하나 빠져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올림피아코스에 임대돼서 한 시즌 활약한 바 있는 캄벨 선수가 또 좋은 역할을 결정적일 때 해주면서 제가 뭐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원투펀치에서 이 조엘 캠벨 선수가 잘 되는 날은 환상적인 잠재성을 갖고 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좀 기복이 있고 뭐 어떤 날은 좀 하는 게 진짜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사실 임대 왔을 때 그거를 확인을 시켰고 올림피아코스에서도 사실은 잘했었고 월드컵에서는 물론 이제 캄벨 선수 위주의 좀 전술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또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조엘 캠벨 선수를 특히 오른쪽 측면에 놨던 거. 그러니까 아마 월콧 선수를 아마 당초에는 오른쪽 캠벨 선수를 왼쪽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벵거 감독이 이 캠벨 선수를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중간에 전반 중간에요. 아주 그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고 조엘 캠벨 선수가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날은 아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부상에서 복귀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이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투혼을 발휘해줬습니다. 램지, 월콧, 또 플라미니 선수 허리라인에서 공백. 또 어느 정도 우려가 됐는데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조금 도와준 부분도 있어요. 상당히 정상적인 운영, 공격적인 운영을 하면서 정상적인 것 이상의 공격적인 운영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올림피아코스가 뭐 자국 리그에서 12전 전승, 워낙 자신감이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든 것이 오히려 득점을 좀 먼저 해야 되는 이 아스날 입장에서 좀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림피아코스 현지에서는 지금 아마 마르코 실바 감독이 상당히 곤경에 빠져 있을 공산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올림피아코스라도 이거는 좀 너무 했고 어떻게 보면 다득점이 필요한 아스날에게 길을 열어줬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올림피아코스가 뭐 자국 리그에서의 아주 완벽한 승률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올 시즌 제가 세어보니까 16승 1무 2패를 했어요. 다 뮌헨 때문에 근데 2패가 모두 바이에른 뮌헨 2패예요. 그러니까 올림피아코스가 아마도 또 아스날 원정까지도 가서도 이겨봤고 하니까 뮌헨 정도가 아니면 자신들이 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 이 뭐 올림피아코스가 뭐 그러다고 약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상 사실은 좀 안 좋은 전술적 컨셉 아니었나. 사실 올림피아코스가 조금 더 실리적인 컨셉을 어느 정도만 장착하고 나왔으면은 아스날이 좀 더 애를 먹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이 77년생의 젊은 감독이고 조직력이 워낙 좋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고 아스날이 전력 누수가 많았기 때문에 홈에서 한번 우리 여태까지 했던 대로 괜히 컨셉 바꾸지 말고 해보자. 그리고 결과를 그냥 기다리자. 아마 그렇게 그냥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그 노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딴딴딴 따다다단 따다다단 지루 지루 조엘 캠벨 외질 뭐 코시엘니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후 선수 아주 안정적이었고요. 이 경기 또 승희는 사실 다른 포지션의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비 라인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몬레알, 코시엘니, 메르데사코, 베에린. 특히 코시엘니 선수가 그 정규리그 지난 라운드 때 부상 때문에 교체되는데 나갔었는데
돌아온 것이 아주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수비가 버텨줬기 때문에 앞선에서 찬스들을 그래도 결정적으로 살릴 수 있는 최근 경기에서 산체스가 있을 때도 이렇게 찬스에서 딱 결정을 질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좀 부족했었는데 이날만큼은 선수들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스날 선수들을 축하드리고 아스날은 또 토너먼트 올라왔습니다. 네, 뭐 거의 16년째 16강 토너먼트 진출 성공한 벵거 감독의 DNA 놀랍습니다. 저는 그 아스날이 16년 전에 못 올라갔을 때를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가 UEFA컵 가가지고 그렇죠. 갈라타사라이한테 그 다보르 수케르 선수 뭐 실축하고 그럴 때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여튼 다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들어가서는 다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맨시티도 맨시티는 이미 확정이 됐었고 첼시도 홈에서 요즘에 사실 경기 내용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올라왔어요. 디에고 코스타를 다시 모처럼 가동을 시키면서 경기 내용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첼시도 올라갔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탈락을 했습니다. 바날 감독에 대한 맨유 팬들의 어떤 아쉬움 지금 상당히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시즌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브라질 월드컵 때 이제 아주 실리적인 운영을 한 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사실 지난 시즌 초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날 감독이 분명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3백에 있는 선수들이 경기 운영상의 어떤 전술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졌고 블랙캣 같은 선수나 좀 어린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들이 그런 공간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초반에 부침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다이아몬드 전술로 바꿨던 시즌 초반이 있었습니다. 3백이 잘 안 돼서. 그때는 다이아몬드 전술, 다시 한번 바날 감독의 색깔,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아기자기하게 또 패스게임, 슛패스게임을 운영을 하는 이런 식으로 또 조금 성공적인 어떤 행보도 중간중간에 겪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다이아몬드도 또 중간중간 부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안정적으로 경기 내용이 좋아졌던 것이 마이클 캐릭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4백의 기반하에 캐릭 선수를 홀딩 미드필더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역삼각 형태로 펠라이니와 에레라. 그리고 애슐리 영과 마타, 전방에 루니. 그러한 4-1-4-1 전형으로 임했을 때가 사실 경기 내용이 제일 좋았고요. 그러한 뼈대 하에서 사실은 올 시즌에 새로 영입한 선수들 가세 속에 거기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을 살을 입히고 보충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올 시즌에 보면은 물론 이번 그 챔피언스리그 탈락이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측면 수비 운용 자체가 어려워졌었고 맞습니다. 장기 부상 중인 루크쇼나 또는 지금 현재 부상 중인 발렌시아, 로호 다 측면 수비수를 볼 수 있는 이런 자원들도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에레라, 루니 선수도 나올 수 없고 슈나이달린도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요. 그런 원인이 일단 1차적으로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나섰던 컨셉을 보면 다시 또 이 바날 감독이 지난 시즌에 캐릭을 놓고 원 보란치 형태에서 4-1-4-1 좋았던 이 패턴에서 뼈대에서 새로 보강한 다르미안이나 또 슈바인스타이거, 데파이, 슈나이달링, 마샬 이런 선수들을 새로 영입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잘 보완을 해서 가는 형태가 아니고 새로운 무언가를 또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다시 시행착오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바날 감독의 철학인 점유율을 가져오려는 그런 상황에서 캐릭 선수의 어떤 그동안에 지난 시즌에 좋았던 이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그 역할에서 두 명을 놓는 슈나이달린과 슈바인스타이거 또 캐릭 선수가 약간 노쇠화됐기 때문에 캐릭 선수를 교대로 기용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를 시켰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존에 잘 됐던 지난 시즌에 잘 됐던 전술 운영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일단 옳지 않았나 올 시즌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새로 온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바탕하에서 두 명의 이 중앙 미드필더를 놓고 4백 운영하에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를 해서 최소한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실점을 하지 않는 선에서 또 공격에서는 또 마샬 같은 선수들도 영입이 됐기 때문에 공격의 파괴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데파이 선수가 여러 가지 사정상 좋지 않은 활약이 됐었고 점유율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공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측면 수비수의 공격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측면 수비수들이 사실 경험이 부족한 이런 선수들로 이제 배치가 된 그런 어려운 과정이 요즘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선수 구성에서 잘 됐던 그런 뼈대를 대부분 다시 버리고 새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데서의 시행착오가 다시 또 이어지고 있다. 바날 감독의 철학이 확실히 무엇인지 선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무언가 바뀌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이번에 선수 영입되면서 가장 이상적인 축구를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바날 감독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날 감독의 철학이 무엇인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도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난 시즌에 잘 됐던 뼈대에 융통성 있게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이제 보완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재조합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또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은 이적 시장에서의 전략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적 시장의 전략도 잘못됐고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안정된 점유율 하에서 공격에서도 골까지 넣어주려면 사실은 바르셀로나급의 어떤 바르셀로나의 MS 라인 중에서 뭐 한 명 정도 그러한 정도의 사실 크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네이마르 선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 측면 수비수의 공격 가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루크쇼도 지금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마샬도 뭐 지금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데파이 같은 선수들에게 기대를 했던 부분이 지금 뭐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링가드가 조금 뭐 올라와 줍니다만 여전히 뭐 챔피언스리그 레벨에서 그 선수가 사실 크랙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면 기존의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잘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꾸려서 거기에 맞게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유로파 리그가 아주 꿀잼 리그가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도르트문트, 뭐 나폴리 아주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팀들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왔고 리버풀, 토트넘 있고, 네. 스페인에서 이제 세비야 포함 4팀이잖아요. 네. 유로파 리그가 재밌을 것 같아요. 발렌시아랑 붙을 것 같군요. 네. 게리 네빌 대 느낌이. 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발렌시아 얘기 좀 해주시죠. 발렌시아가 네. 탈락을 했는데 게리 네빌 감독 저 데뷔전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받습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영국에서도 발렌시아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되면서 발렌시아 경기가 좀 관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네빌 감독의 첫 경기를 제가 본 소감은 네빌 감독이 확실히 분석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파레오 선수를 중심으로 아주 경기 운영을 후방 하더군요. 플레이메이커처럼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레오 선수가 뭐 사실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더 적합한 선수이고 그리고 뭐 누누 감독 시절에는 뭐 박스 투 박스에서의 플레이메이커 역할 아니면은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에 위치를 해야 되는 선수를 피를로 롤을 맡긴 그렇죠. 거죠. 피를로 역할처럼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갖다 놓으면서 이제 양쪽에 박스 투 박스 성향이 있는 선수들을 갖다 놓고 이제 이러한 어떤 역삼각형 미드필드를 구상을 했다는 것이 물론 이제 역삼각 자체는 발렌시아가 원래 써오던 거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파레오 선수의 위치 변화 요거는 네빌 감독이 분명히 발렌시아의 현재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한 어떤 분석적인 좀 수단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시행착오를 조금 겪어야 될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파레오 선수가 역시 이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 자체가 아무래도 좀 적응이 필요함과 동시에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문제가 이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조율과 양 측면으로의 패스 전개, 뭐 전방으로의 스루 패스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수비력도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파레오 선수가 혼자서 만약에 이제 상대의 빠른 역습 시에 수비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과연 거기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네빌 감독의 이 파레오 선수 후방 플레이메이커 전환 시도는 약간의 시행착오와 적응기를 조금 거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네빌 감독이 자신의 어떤 그 해설가로서의 어떤 분석적 역량을 발휘를 해서 뭔가 그래도 일리 있는 변화를 좀 가져오고자 하는 어떤 그 시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리옹전 한 경기만을 이렇게 딱 떼어서 봤을 때는 네빌 감독이 조금 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무스타피 선수의 골이 만약에 골로 인정이 됐더라면 네. 아마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조금 그렇죠. 다르게 네.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것이 인정이 안 됐었고 또 파레오 선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린 상황에서 이제 엔조 페레스 선수를 박스 투 박스처럼 기용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당했죠. 부상으로 네. 또 나갔고 이제 후에고 선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구도 자체가 조금은 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네빌 감독에게 운이 좀 따르지 않았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네빌 감독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에 있어서의 수단은 한 가지 제가 봤다. 이 리용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파레오 선수 본인의 적응이라든가 아니면 네빌 감독이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어떤 수비력 같은 측면에서의 어떤 융통성 발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제가 생각했을 때 게리 네빌의 발렌시아는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네빌 감독이 분명히 지금 일단 발렌시아 팬들에게는 좀 색안경의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뭔가 인맥 같은 걸로 부임했던 누누 감독이 지금 팀을 좀 안 좋게 만들어 놓고 떠난 상황에서 네빌 감독 자체도 역시 인맥에 의해서 온 것만큼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시간에 이 팀을 끌어올리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분명히 발렌시아 팬들은 게리 네빌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시각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초보 감독 게리 네빌에게는 분명히 지금 상황적으로는 좀 좋지는 않은 네. 거는 맞지만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네빌 감독은 조금 지켜볼 값어치는 충분히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 감독이고 뭐 전술 분석 잘한다고 감독 잘하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첫 경기에서 파레오 선수 전환시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술 분석가로서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게리 네빌은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선수들이 좀 받쳐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파레오의 어떤 세밀한 조율을 위해서 이 선수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갖다 놨을 때 이제 네그레도 같은 선수를 만약에 다시 좀 중용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또 공격 스타일을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랬을 적에 네그레도든 뭐 파코 알카세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발렌시아가 좀 다득점할 수 있는 공격수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감독이 아무리 또 전술을 짠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골 결정력을 발휘해주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발렌시아가 지금 어떤 골잡이의 어떤 지금 부재 상황으로부터 이것은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와 줄 필요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공격수를 활용하고 또 이 두 선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네빌 감독이 과연 지금 발렌시아의 스타일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조금은 결국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석위원으로서 해설위원으로서 그 게리 네빌의 성향들 이렇게 보면 역시 요즘에 젊은 감독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성향입니다만 상당히 공수간격을 좁혀놓은 타이트한 운영, 또 강한 압박, 전체 선수단이 강한 압박을 하는 약간 이제 클롭 감독이나 이런 이제 영향들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젊은 감독들이. 완전 잉글랜드 스타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대륙 스타일에 가깝죠. 점유율도 중요시합니다만 또 전체적으로 그런 이후에 빠른 공격 전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공수 간격과 또 해설할 때도 보면은 항상 공간 움직임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네빌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역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전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물론 동생 필 네빌 코치한테도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후반전 운영 그런 운영에 있어서 또 상대 팀들에 대한 어떤 성향들 분석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리 네빌 감독 일단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축구 철학 이것은 상당히 재미있고 요즘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내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한번 게리 네빌 감독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제 아주 유능한 윙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야 선수라든가 칸셀루 네. 선수라든가 윙백 아주 유망 자원들이 지금 발렌시아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어떻게 보면 이게 파레오 선수 약간 내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제 윙백들이 발렌시아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게리 네빌의 발렌시아 호를 또 바라보는 맞습니다. 한 가지 또 좋은 흥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프리메라 리그 팀이 지금 발렌시아 탈락과 함께 한 팀이 더 떨어졌습니다. 라리가 팀. 바로 세비야입니다. 세비야가 이미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진출은 실패가 된 상황에서 과연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느냐. 유벤투스와 맨체스터 시티 중에 누구를 1위로 만드느냐. 뭐 여러 가지가 엉켜 있는. 저는 여기서 세비야 얘기하기 전에 뮌헨글라트바흐 팬들에게는 정말 심심한 진짜 애석한 것이 이 팀이 최근에 8승 4무였어요. 지금 상당히 좋았죠. 8승 4무에다가
바이에른 뮌헨을 꺾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하는 스타일을 역으로 잘 활용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잡았어요. 그래서 뮌헨글라드바흐의 지금 정도의 어떤 페이스면은 정말 사실 이 16강 갈 수도 있었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좀 잃어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럽 무대에서 아예 그냥 그렇습니다. 탈락이 돼버린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비야의 유로파는 과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의 16강이 뭐 사이언스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듯이 아스날 16강도 사이언스고 세비야 유로파도 사이언스일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또 뭐 선수단이 매 시즌마다 많이 바뀝니다. 올 시즌에도 뭐 선수단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새로운 선수들 중간중간 가세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고 있는 단계 올라섰습니다. 유로파 리그 이제 3연패만 남았네요. 네. 아유, 3시즌 연속 유로파가 우승. 지금 뭐 멤버 구성으로 봐서 정말 강한 클럽들이 유로파에 많잖아요. 네. 그건 뭐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세비야가 유로파에 간 거는 다른 유로파에 지금 있는 클럽들에게는 조금 긴장은 더 올려주는 요인은 될 거는 같아요. 워낙에 이제 유로파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유로파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년이 되면 세비야가 부상자가 많은 상태로부터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네. 점차 좋아질 좋아지겠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수비 쪽 자원들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부상은 점점 이제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비야는 역시 뮌헨글라드바흐처럼 초반에는 상당히 아주 무질서한 경기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보면은 그래도 세비야도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발렌시아와 더불어서 조금 더 기대가 되고 한번 주목할 값어치가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도 세비야가 3연패할 가능성이 높다. 네. 어휴. 동기부여가 이 팀은 사이클이 유로파리그에 맞춰져 있어요. 매 시즌. 동기부여가 또 제일 강하다. 네. 아니 근데 이 유로파 리그 우승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고 2연패도 사실은 이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3연패요. 어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폴리가 상당히 좋죠, 성적이. 얼마 전에 볼로냐에게 패하기 전까지 14승 4무승부 그렇죠. 네. 를 할 정도의 아주 좋은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고 도르트문트 여전히 폼 좋고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토트넘 있죠. 포르투 같은 팀도 지금 유로파 왔죠. 그렇죠. 첼시 때문에. 네. 그리고 세비야는 라리가 라이벌들도 이거 걱정을 해야 돼요. 빌바오가 지금 상당히 좋은 팀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비아레알, 게리 네빌의 말레이시아까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비야도 우승 후보권 중에는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이번 유로파는 정말 그야말로 박 터지는 유로파 리그가 될 것 같은데 장 의원님께서 이제 앞으로 중계도 하실 테니까 네. 유로파 재밌게 중계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유로파리그 저는 세비야 우승 봅니다. 네, 세비야 3연패 봅니다. 챔피언스리그도 올 시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첼시의 대반전 기대해 주세요. 1위 네, 첼시의 대반전. 첼시 1위. 네, 첼시가 안 만나게 됐어요. 네. 저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안 만나게 됐죠, 네. 첼시가? 어쨌든 재미있는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이제 토너먼트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2월부터 다시 시작이 네. 되니까 그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면서 챔피언스리그 얘기는 이제 당분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다른 이슈로 또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8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